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는 중국 경제의 모습은 진짜입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50년 만에 이룬 기적의 성장. 우리는 그 화려한 숫자들을 사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자산 구조를 분석해온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숫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 부동산 가격 3년 연속 하락, 소매 판매 7개월 연속 감소. 이 숫자들은 뉴스 한 층에 조용히 박혀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사진 뒤에 숨겨진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이 용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번영의 상징이 아닙니다. 수억 명의 서민이 평생 모은 계약금을 쏟아부은 콘크리트 묘비명입니다.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 도면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꿈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거대 공장들은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심장처럼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 안에서 일하던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은 반토막난 월급에 감사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동부유를 외쳤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구호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지갑은 더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통제가 강해질수록 경제는 더 빠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이보다 소박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그 가장 작은 꿈이 어떻게 거대한 사기극의 재료가 되었는지 오늘 그 잔인한 구조를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한지 아십니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의 25%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신 회사의 매출이 줄고 당신 옆자리 동료의 자리가 비워질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소리를 정확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뒤에는 당신의 자산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붕괴는 언제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본사 로비가 아니라 그 건물 지하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건물의 지하,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바로 수천만 명의 직장인들이 버티고 있는 노동 현장입니다. 반토막난 월급에 감사하라는 통보, 그 기형적인 구조가 어떻게 14억 인구의 소비를 갉아먹고 있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고가 아닙니다. 유류입니다. 직역하면 남겨진다는 뜻입니다. 해고도 못하는 대신 월급을 반으로 깎아 버티게 만드는 이 기형적인 고용구조의 이름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아주 기묘한 시혜를 베툽니다. 해고하지 않을 테니 연봉을 반으로 깎는 것에 감사하라는 통보입니다. 협박과 은혜가 동시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수천만 명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직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반토막난 월급조차 꿈꿀 수 없는 취업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적인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구조는 완벽합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신규 졸업생이 쏟아집니다. 일자리보다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은 그 과잉 인력을 인질로 삼아 기존 직원의 임금을 끝없이 눌러내립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헐값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갑질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한 구조입니다. 노동자가 약해질수록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수록 국가 성장률 수치는 유지됩니다. 숫자는 살아있지만 사람은 죽어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이 닫히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깎습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파티장에 음식이 바닥났는데 아무도 새 음식을 주문할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잔인한 건 이 구조가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먼저 뒷밟는다는 점입니다.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임금이 높아 삭감 대상이 됩니다. 충성한 만큼 더 크게 깎입니다. 성실함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사회,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노동 현장의 기형적 구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뒷바라지한 자녀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배달통을 메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주제가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학벌이 계층 사다리가 되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IT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청년들의 꿈이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이 매년 수십만 명의 고급 인재를 빨아들였습니다. 그 자리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 사교육 전면 금지, 게임 산업 통제. 시진핑 정부는 2021년 단 한 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절반을 증발시켰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을 스스로 초토화한 겁니다. 결과는 차참했습니다. 이공계 박사 출신들이 말단 공장 조립직에 지원했습니다. 한 자리에 수만 명의 대졸자가 몰리는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스펙이 높을수록 더 치열한 하향 경쟁에 내몰리는 기괴한 역설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중국 청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땄고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탕핑입니다. 납작 들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면 스스로 경제활동의 스위치를 꺼버리겠다는 조용하지만 서늘한 복수입니다. 국가는 당황했습니다. 탕핑을 불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SNS 대신 입에서 입으로 이 단어를 퍼뜨렸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넓게 번졌습니다. 소비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공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세대가 시스템을 향해 집단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집을 산 중산층, 평생 모은 자산의 70%를 부동산에 묻어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입니다. 청년들이 들어놓은 이유와 중산층이 지갑을 닫은 이유는 뿌리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붕괴가 어떻게 중국 전체의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숫자를 정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산의 70%가 집 한 채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집값이 30%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산의 21%가 공중에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일해 모은 돈의 5분의 1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 중산층 수억 명이 지금 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매 판매 7개월 연속 하락, 이 숫자가 차갑게 기록된 통계 뒤에는 수억 명의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꽉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멈췄다는 선언입니다. 경제학에는 부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부유하다고 느끼고 더 소비합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집값이 내리면 실제로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졌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지갑은 닫힙니다. 중국 중산층은 지금 정확히 그 함정 안에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릴수록 더 닫힙니다. 더 닫힐수록 소비가 줄고 경기가 나빠지고 집값이 더 내립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는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한때 줄을 서서 들어가던 고급 레스토랑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상가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가 속출합니다. 번쩍이는 쇼핑몰 뒷골목에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거리에서 보이는 디플레이션의 면마치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침체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국 애공정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깎고, 임금이 깎이면 소비가 더 줍니다. 이 무서운 절벽 앞에서 사람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더 잔인한 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소비를 줄이는 건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알기에 지금 아끼는 겁니다.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어떤 경기 부양책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는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가전보조금, 자동차 구매 혜택, 도랑 쿠폰. 하지만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대신 빚을 갚거나 저축을 늘렸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정책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소비 절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왜 집값이 무너졌는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 채의 집에 인생을 걸어야 했는지, 그 비극의 출발점은 지방정부의 탐욕과 개발업자의 폭주가 만들어낸 콘크리트 신기루에 있습니다. 소비가 무너진 이유를 이해하려면 부동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 삽도 안 뜬 도면으로 서민의 계약금을 끌어모으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오시를 수십 개씩 지어 올린 그 거대한 사기극의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어딘가에 63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수천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불이 켜진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공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유령 도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가 중국 전역에 수천 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하려면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않습니다. 땅을 팔아서 운영합니다. 국가 소유의 땅을 개발업자에게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예산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처음엔 작동했습니다. 땅값이 오를 때는 팔수록 돈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약과 같다는 겁니다. 한 번 맛을 들이면 멈출 수 없습니다. 지방 관료들은 실적을 위해 더 많은 땅을 더 비싸게 팔아야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도 공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업자들도 같은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빚으로 땅을 사고 아직 설계도도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그 빚을 갚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샀습니다. 완공 전에 계약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선분양 시스템이 이 폭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헝다 하나의 부채가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완공도 안 된 아파트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모아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 돈이 개발업자의 다음 땅 매입 비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국가는 이 구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부채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대출 한도를 일거에 막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돌려막기가 멈췄습니다. 헝다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비구현이 뒤따랐습니다. 완공을 기다리던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공사 중단 상태로 멈춰버렸습니다.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집도 없는데 빚만 있습니다. 이들을 빈업제 대출자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명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실외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령 도시는 단순한 건축 과잉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의존 재정, 개발업자의 폰지식 확장, 서민들의 공포 매수가 30년간 쌓아올린 구조적 파탄의 결정체입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붕괴가 단지 집값 하락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문제는 장부에 나오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유령 법인들, 그 안에 숨겨진 천문학적 부채의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껍데기 아래 진짜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즉 조 단위를 넘어선 그 부채의 규모와 구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이 왜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지 그 시한폭탄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GDP의 약 50% 수준입니다. 위험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 정부의 숫자입니다. 장부 밖에 숨겨진 부채가 그 2배를 넘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IMF는 중국의 실질 지방 부채가 공식 수치의 3배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LGFV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지방 융자 플랫폼이라고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유령 개발공사입니다. 정부 직접 부채는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법인을 만들어 거기서 빌리면 장부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이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그러자 허수아비 사업체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은 가장과 허수아비 사업체가 사실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빌려줬습니다. 그 규모가 수천조 원이 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공항, 이용객이 없는 고속도로, 텅 빈 신도시, 경제적 수익이 나오지 않는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없으니 새 빚으로 옛 빚을 갚았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멈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LGFV의 이자를 갚을 돈이 없습니다. 채권 만기 연장이 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밀렸습니다. 병원 의약품 구매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지방 은행들도 위험합니다. 이 은행들은 LGFV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금으로 지방정부의 부실 차용증을 산 셈입니다. 그 차용증이 부실화되면 은행의 자산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미 일부 지방 소형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참다 못한 서민들이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가 진압봉을 든 경찰로 은행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예금주들이 자기 돈을 찾지 못하도록 물리력으로 차단한 겁니다. 2022년 허난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금융의 심장부가 멈춰버렸습니다. 돈을 맡겨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 남은 사람들도 돈을 빼려 합니다. 뱅크런은 공포가 현실을 만드는 자기실현적 위기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막기 어렵습니다.
공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숨기고 금을 사고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특히 금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마지막 안전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금거래소가 사실은 실물금이 단 1g도 없는 디지털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 그 잔인한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금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 있습니까? 클릭 몇 번으로 국제 금 시세에 연동된 금을 보유할 수 있다는 그 편리한 서비스.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날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식 금융 시스템을 믿을 수 없게 된 자산가들이 대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국가가 압수할 수 없고 은행이 동결할 수 없고 화폐 가치 하락에 영향받지 않는 금. 수천 년간 인류의 최후 피난처였던 그 자산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온라인 금 거래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실시간 시세 반영, 24시간 거래, 낮은 수수료. 공식 기관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심 없이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1g의 실물 금도 없었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나중에 들어오는 고객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유지됩니다. 그러다 출금 요청이 몰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국제 금값 폭등이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수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래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앱은 접속이 끊겼고 고객센터 전화는 불통이 됐고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보관증만 남긴 채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행을 못 믿어서 금을 샀습니다. 금거래소를 못 믿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결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불신 위에 불신이 쌓인 사회에서 사기는 번성합니다.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됩니다. 국가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모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었지만 당국은 사회 안정을 이유로 해산시켰습니다. 피해 보상은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집회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심었습니다. 중산층 최후의 안전망이 무너졌습니다. 집값은 내리고 은행은 믿을 수 없고 금거래소는 사기였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부유층의 자본 해외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그러자 국가는 더 강력한 자본 통제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부의 문제입니다. 밖에서 조이는 압박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설계한 경제적 올가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티타늄 방패와 금 인증 박탈이라는 조용한 무기.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그 함정의 구조를 지금 공개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때 1조 2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국채를 시장에 대량으로 던지면 미국 금리가 치솟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진 핵무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가 사실은 이미 해체됐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패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입니까?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1코인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발행사는 동일한 금액의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코인이 발행될수록 자동으로 국채 수요가 생깁니다. 중국이 국채를 시장에 던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시장 충격이 사라집니다. 미국은 민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국 국채의 수요 기반을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를 조용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더 정교한 방어막도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보루인 금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수십 년간 금을 축적해왔습니다. 금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어 달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 시장에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런던 금마켓 인증을 받은 금만 국제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특정 보관시설의 금에 대해 인증을 박탈하면 그 금은 국제 시장에서 결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노란 금속 덩어리가 됩니다. 무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그 무기의 용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창고 속 금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습니다. 인증 도장이 없는 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노란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것이 패권국이 설계한 조용한 봉쇄의 실체입니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구도가 더 잘 보입니다. 미국은 정면 충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올리고 첨단 테크 여수출을 막고 금융 시스템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효력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 포위망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위안화 일정화, 러시아와의 에너지 결제 협력, 중동과의 석유 위안화 결제, 하나씩 시도하지만 아직 달러 체계를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포위망은 조여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도 정책으로도 무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구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젊은이 한 명이 노인 6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 역피라미드의 재앙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50년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합니다. 노인 한 명을 젊은이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재앙입니다. 한자녀 정책 기억나십니까?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중국은 한 가정에 한 명만 자녀를 허용했습니다.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거대한 인구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발아하고 있습니다. 한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지금 20대에서 40대입니다. 이들 위로는 부모 2명, 조부모 4명이 있습니다. 6명을 1명이 부양하는 구조, 이것을 4 곱하기 2 곱하기 1 문제라고 부릅니다. 통계가 아닌 수백억 명의 가정 안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연금 시스템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지급액이 이미 삭감됐습니다. 지방 연금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연금을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거부입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면 시스템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탕핑의 연장선입니다. 이 선언이 퍼질수록 연금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국가는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퇴 연령을 높여 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납부 기간을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자충수가 됐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미 부족합니다. 노인들이 자리를 더 오래 차지하면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세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산율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1.09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3자녀, 4자녀를 장려하고 출산 보조금을 줘도 사람들은 낳지 않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폭등하고 일자리는 없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인구는 가장 느리게 변하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변수입니다. 오늘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20년 뒤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은 어떤 정책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맞이한 인구 재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임금 상합, 청년 실업, 서비 절벽, 부동산 붕괴, 그림자 부채, 금융 사기, 외부 봉쇄, 그리고 인구 소멸. 이 8개의 도미노가 지금 동시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위기인데 모두가 한꺼번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붕괴가 중국 내부에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당신 회사의 협력사 중 중국과 거래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티장의 천장이 무너질 때 그 파편이 어디까지 날아올지 지금 정확히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파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